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날 그 집에 없었더라면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했을 겁니다. 딸이 강동구에 신혼집을 차린 지 2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강동구까지 지하철로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남양주에서 나와서 환승을 2번 해야 합니다. 젊을 때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지하철 1시간이 좀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도 딸이 부탁하면 갑니다. 딸이 엄마 좀 부탁해도 돼? 하면 그냥 됩니다. 딸이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중요한 물건이 집으로 택배 올 거라며 엄마가 받아서 퀵 좀 보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올라갔습니다. 사위는 일주일째 회사 프로젝트 마감으로 사무실에서 숙식한다고 했으니 어차피 빈 집이었습니다. 택배 받아 퀵 보내고 청소도 좀 해두고 내려오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딸 집에 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손이 가는 겁니다. 싱크대 위에 그릇이 쌓여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고 냉장고 한번 열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방 안에 먼지가 보이면 결국 걸레를 찾게 됩니다. 딸한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청소 좀 해, 밥은 챙겨 먹어. 이런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요. 그냥 몰래 하고 나오는 겁니다. 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집이 좀 깨끗하면 그것 하나로 어미 마음은 흐뭇합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딸방 창가 커튼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서 먼지털이로 털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봄볕이 창문을 비추던 오후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다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출장 가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딸이 어디 있든 마음이 먼저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딸도 사위도 집에 없는데 누가 들어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먼지떨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이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엄마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하잖아 하면서 직접 눌러서 외우게 해줬습니다.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와, 아무도 없어.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본능적으로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유리창이 닿았고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위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고 여자는 소파에 앉는 것 같았습니다. 쿠션이 눌리는 소리, 짧은 한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회사 후배겠지,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하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아내가 없는 시간에 아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 그 모든 생각을 한 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오빠, 근데 진짜 이혼할 거야?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 오빠. 그 한 글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편하게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사이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수백 번 해온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 온 걸까? 딸이랑 같이 밥을 먹고 명절에 남양주 집에 오고 어머니 요리 맛있다고 하면서 그러는 동안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 그 생각이 드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제 가슴을 무겁게 한 건 딸이 이 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옆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은 그것도 모르고 지내온 겁니다. 그 인연이 얼마나 서럽고 외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어미로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화 버튼을 찾아 눌렀고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충분했습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도록 설정도 확인했습니다. 저 같은 나이에 그런 걸 알 리가 없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머리가 맑게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발이 완전히 저려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중간에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아주 조금씩 내쉬었습니다. 기침 한 번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누는 말들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얼마나 차가웠는지 듣다 보니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딸은 막내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 혼자 새 아이를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딸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아들은 대구로 내려가 살고 작은아들은 경기도 외곽에 살았습니다. 둘 다 제 살림 꾸리기 바쁜 나이였고 저도 그 아이들한테 기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장 자주 연락하고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게 막내 딸이었습니다. 딸도 그걸 알고 있었는지 남양주에 혼자 있는 저를 챙기려고 가끔 올라왔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와서는 밥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낙이었습니다. 딸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반찬을 몇 가지 더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 깊고 반듯한 아이였는데 오빠들이 싸우면 항상 제 편이 돼서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잘난 척이라고는 없었고 거짓말이라곤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을 혼자 힘으로 붙고 취직도 혼자 해냈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항상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동안 넉넉하게 해준 게 없었습니다. 생일도 대충 넘어간 날이 많았고 갖고 싶다는 것도 다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없는 살림에 전세 보증금 일부까지 털어서 결혼 자금을 내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20년 동안 경로당 행사 때 부침개 부치고 겨울 내내 이웃집 일 거들고 손이 튼 채로 꼭꼭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딸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에 대해 조건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반듯하게 생기고 말이 조리 있었고 첫 인사 자리에서도 어머니 어머니 하며 잘 대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젓가락도 먼저 짚지 않고 제가 권해야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딸이 첫 번째로 데려온 남자였는데 딸이 이 사람이 좋다고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선을 여러 번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던 딸이 스스로 골라왔으니까요. 딸이 데려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설렜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딸한테 잘해줄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한 상 차렸습니다. 그날 사위가 잘 먹더군요. 그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 믿는 게 이렇게 순식간입니다. 지방 출신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딸이 좋다니 저도 믿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딸 손을 잡으며 잘 살아라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말이 짧아서 더 무거웠습니다. 식장을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는데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모를 그 감정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 해 명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딸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명절엔 둘이 같이 남양주 집에 왔었는데 그 다음 명절엔 딸 혼자 왔습니다. 사위는 친구 모임이 있다고 했다더군요. 명절에 친구 모임이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을 예전과 다르게 보낸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고 자주 하던 주말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새 살림 꾸리느라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신혼 초에 다들 그렇다고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혼자 달랬습니다. 한 번은 딸이 혼자 집에 왔다가 소파에서 그냥 잠들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쓰러지듯 잠이 드나 싶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면서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예전에 웃을 때마다 동글동글 올라가던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물어볼까 하다가 딸이 말 안 하는 건 건드리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사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하던 사람이 말이 줄었고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딸한테 시선이 먼저 갔습니다. 마치 딸이 대신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눈치를 보면서 사위 대신 말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사위 눈치를 보는 것도 보기 싫었지만 저한테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저녁 먹는 자리에서 장모님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미리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갑자기 오면 뭐가 문제인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위가 장모 오는 게 불편한 건 흔한 일이라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면 부담스러울 텐데 사위도 그럴 수 있다고요. 이상한 일들은 그렇게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딸 집 근처를 지나다가 급하게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서 뭔가를 두고 오려고 했는데 딸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엄마 지금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라고 하고는 뭔가를 확인한 후에 올라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딸이 집 정리가 안 됐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사위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거였겠지요. 딸 생일에 미역국 끓여가겠다고 했더니 딸이 뜸을 들이다가 그날은 사위가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장모가 오면 불편하다는 뜻이었겠지요. 저는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딸이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데 그것도 아내 생일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이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냥 삼켰습니다. 또 한 번은 딸이 전화통화 중에 공동 통장에 돈이 잘 안 들어온다고 사위가 사업 자금으로 따로 쓴다고 했다고 하면서 이상한 건 아니지? 라고 물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무슨 사업 자금이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미리 연락해달라는 말, 생일날 편의점 도시락, 경직되던 눈빛, 빈 통장 내역, 이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머릿속에서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났다가 딸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전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사위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딸한테 슬쩍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딸이 먼저 출장 간다고 전화를 해서 급하게 말을 나누다 보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제 딸이 고른 사람인데 제가 믿기로 한 사람인데 그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출장 가기 전날 밤에는 딸이 전화해서 요즘 좀 힘들다고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고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다가 딸이 먼저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이뤘습니다. 뭔가 오고 있다는 걸 어미는 몸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틀 뒤 커튼 뒤에서 그 정체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날도 그냥 평범하게 집을 정리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거실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청소를 다 끝내고 벌써 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하필 딸방 창가 커튼을 털고 있었고 하필 그 타이밍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운명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좀 올라와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정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미가 딸 부탁에 두말 없이 움직인 것 하나가 2년 동안 쌓아온 계획을 무너뜨린 겁니다. 나중에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오기 전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왠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었던 것 같다고요.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어미는 그런 거 알아챈다 싶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오래같이 살아온 사람은 그냥 압니다. 딸이 나중에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가 그날 커튼 뒤에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고요.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나누는 대화는 처음엔 낮게 속닥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딸이 사다 둔 쿠션에 기대어 딸이 사온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빈집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위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도록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해서 딸이 먼저 이혼하고 싶었다는 맥락을 만들어뒀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도 이미 섭외해뒀고 직장 동료 한 명이 허위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서류로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저는 커튼 천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치밀한 건지,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건지 그게 실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결혼할 때 내어준 결혼 자금을 이미 자기 명의로 이전해뒀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딸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우리 공동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나중에 집 살 때 쓰자고 했다더군요. 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이미 사위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딸 이름으로 된 건 한 푼도 없고 다 자기 통장에 있다고요. 2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경로당 행사 때 부침개 붙이고 겨울 내내 이웃집 일 거들고 손이 튼 채로 쌓아온 돈이었는데 그게 이미 사위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연녀가 웃으면서 철저하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밝고 가벼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사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해뒀다고 했고 딸이 직장에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진술서도 확보해뒀다고 했습니다. 딸은 거짓말이라곤 못하는 아이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남한테 피해주는 일을 못하던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바람을 피웠다는 서류를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위 목소리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두세 달 안에 소장을 낼 거라고 그때부터 내연녀와 공개적으로 만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장모님 사는 아파트 있잖아. 나중에 딸이 상속받으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야 한다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제 집까지 이미 계획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 살아있는데 그 집 계산을 하고 있다니 이 사람 눈에 따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내연녀가 그 말에 별로 놀라지 않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래 맞아 하는 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대화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눠온 건지 그 생각을 하니까 커튼 뒤에서 한기가 돌았습니다. 봄인데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딸도 놀라더군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뛰쳐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 자리를 버텨야만 딸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커튼 뒤에서 버티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 없이 20년을 버텼는데 이것 하나 못 버티겠냐고요. 그 생각이 저를 잡아줬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니었고 그냥 머릿속이 아주 차갑고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던 그 시간들이요. 그 시간들 끝에 내어준 돈이 지금 이 사람 계획표 한 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딸이 무너집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치가 떨렸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었던 날 담요를 덮어주며 봤던 그 얼굴이요. 내려가 있던 입꼬리, 그 아이 얼굴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딸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당신이 없는 자리를 내가 채워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잡아줬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한참 뒤에야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는데 다리가 저려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저린 발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것들이 하나씩 떠올라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녹음 파일 저장 확인, 사진 촬영, 딸 전화.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소파 쿠션이 비뚤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음료수 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캔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감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당장 올라오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딸이 얼마나 놀랐을지, 제주도에서 혼자 얼마나 불안했을지 조금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한시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말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딸이 올라오는 동안 저는 그 집을 뒤졌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집 서랍을 여는 게 어려웠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건 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사는 집이었고 제 딸이 당하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나씩 열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딸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실 서류함에서 혼인신고 서류사본, 집계약서, 차량 등록증을 꺼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방 서랍에서는 딸의 가계부 수첩을 찾았는데 공동통장에서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고 항목은 전부 사업 비용이었습니다.
회사원이 무슨 사업 비용이야. 그 페이지들을 전부 찍었습니다. 안방 협탁 서랍에서는 법무법인 명함이 나왔습니다. 앞뒤를 다 촬영했습니다.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녹음 파일과 함께 정리해서 올려뒀습니다. 평생 손이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보더니 이걸 다 어떻게 챙기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찍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면서 어머니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좀 안도가 됐습니다. 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음료수 캔도 비뚤어진 쿠션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딸이 보고 확인할 수 있게요. 하얗게 질린 얼굴의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왜 이래 무서워 라고 했지만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밀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나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녹음보다 더 잘 전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딸은 처음엔 가만히 듣다가 조금 지나서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재생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둘이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다 털어놓는 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위가 조금씩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한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말이 짧아지고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진 않았지만 귀가가 늦어지면 다음날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딸이 스스로 약속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동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물어보면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더군요. 딸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딸이 말하는 걸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딸이 2년 동안 혼자 삼켜온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위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어떤 말들이 상처였는지, 왜 어미한테도 말을 못했는지, 말하다가 울고 울다가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살짝 무신경에 가깝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지 정상인 건지 스스로도 헷갈려서 자기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냥 참았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다가 괜히 걱정 끼칠까봐 또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참지 않아도 됐는데 말해줬으면 됐는데 그 말이 나오려 했지만 삼켰습니다. 지금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딸한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그거였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딸이 이제 좀 자야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엄마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할까 잠깐 생각하다가 그래, 잘 자 라고만 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엄마가 당연히 하는 거지. 그 말이 나오려다가 참았습니다. 딸이 고맙다고 하는데 그냥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다음날 딸을 데리고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경로당 회장님 아드님이 소개해 준 곳이었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데 그 목소리들이 다시 흘러나오자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끝까지 듣고 나서 잠깐 생각하더니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한 허위 서류들도 이걸 기반으로 전부 반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게, 짧게 웃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어찌나 반갑던지 괜히 딴 데를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밖으로 나오면서 딸이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했습니다.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냉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냉면 먹자 하고 딸 옆에서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대화가 저한테는 참 소중했습니다. 딸이 뭔가 먹고 싶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게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을 그날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위가 눈치채기 전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 그 집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딸은 그냥 하루하루 보낸다고 했지만 어미 입장에서는 그 집에 딸이 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사위가 눈치채는 건 아닐까? 딸이 힘들어하는 게 티가 나는 건 아닐까?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딸한테 매일 문자를 보냈는데 딸이 잘 잤어 라고 답하면 그날 하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문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낮에는 회사에 가고 저녁엔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는 딸에게는 그게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을지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 먹었냐, 잘 잤냐, 그 두 가지만요. 잘 먹고 잘 자고 있어. 엄마 너무 걱정 마.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게 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소장을 받고 나서 딸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딸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위 쪽에서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흔들리지 말라고 했고 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조건에서 후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딸이 참 단단해졌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사위는 법정의 변호사 옆에 반듯하게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보며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거짓 증인도 있고 조작한 카카오톡도 있고 선임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곧 저 표정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음성 파일 재생을 신청했고 판사가 허가하자 그 목소리들이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아무도 없어. 오빠 진짜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가 커튼 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이번엔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법정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불과 몇 초 만에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눈만 살짝 흔들렸는데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눴던 말들이 이제 판사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 자리에서 뭔가를 말하려다가 변호사가 제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통쾌하다거나 시원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딸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파일이 끝까지 재생되고 나서 잠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사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뭔가를 적더니 화해, 의사를 타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방청석에서 딸 등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파일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결혼 자금명의 이전 이야기, 허위 진술서, 조작 카카오톡, 그리고 제 아파트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그 말까지. 법정이 고요한 만큼 그 목소리들은 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화해, 의사를 타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방청석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앞을 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후 복도에서 사위가 처음으로 저와 눈을 마주쳤고 입술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겠지요. 저도 할 말이 없진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이었냐고,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 돈이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지 아냐고, 그런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섰습니다. 2달 후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딸은 결혼 자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합의 조건을 들었을 때 변호사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실 소파에 앉아서 합의서를 읽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읽는 딸 얼굴이 처음 그 녹음을 들었을 때와 달랐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딸이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뭔가를 먹고 싶다는 말, 그 평범한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시켜 오랜만에 맛을 음미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딸이 잠이 들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서요. 저는 딸이 깨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무게였습니다. 이제 좀 내려놔도 된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허위 진술에 동의했던 직장 동료는 법적 조치로 이어졌고 내연녀는 소송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며 사위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 커튼 뒤에 장모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전부 무너졌습니다. 사위는 모든 게 준비됐다고 생각했겠지요. 서류도 있고 증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를 몰랐습니다. 그날 그 집에 장모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 하나가 전부를 바꿨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날 저녁 집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딸이 들어오면서 엄마 뭐해? 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가볍고 편한 예전 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뒤돌아선 채 국을 뜨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딸이 물어보더군요. 왜 미역국이냐고 말입니다. 생일날 편의점 도시락을 혼자 먹었을 텐데 뒤늦게라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끓여주고 싶었다 했습니다. 딸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더니 그날 커튼 뒤에서 얼마나 무서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냐고요? 솔직히 무섭기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딸 집 커튼 뒤에 숨어서 사위 대화를 녹음하고 있을 줄은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이걸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무섭긴 했지. 그런데 오히려 침착해지더라 말했습니다. 딸은 울면서도 미역국을 먹더군요. 미역국 냄새가 방 안을 채웠고 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딸이 코를 훌쩍이면서 엄마 국 다 식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둘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이 좀 식었지만 그냥 먹었습니다. 뜨겁지 않아도 맛있었습니다. 딸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밥 한 공기 더 먹어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퍼줬습니다. 딸이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저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게 그날 밤 가장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딸은 지금 입꼬리가 다시 동글동글하게 올라갔습니다.
주말마다 남양주로 옵니다.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가끔은 딸이 먼저 반찬을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동태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저는 그 냄비를 받아들면서 딸 얼굴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마다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